안녕하세요. 경기학 사이버 강좌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을 강의하게 될 정혜선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성균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저서는요, 열몇 권이 되는데 한국인의 일본사, 동과서 마주보다, 문학도시를 사유하는 쾌감 등 그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교수로서 정말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류하고 또 생각을 나눌까라는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수업을 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일본 역사가들하고 한일 역사가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하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신도시 요즘에 정말 핫한 주제이죠. 주택가격의 급등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 그 건설의 탄생과 성장은 어떠했으며 그것의 성과는 어떠했는가 또 남겨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뭐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미래를 우리는 아주 건강한 미래 지혜로운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고 또 견인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업의 시간이 될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목차는요, 우선 서론격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시가 1기, 2기, 3기 신도시 이렇게 3기까지의 신도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을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는 예정이 되어져 있고 아직 진행이 시작하는 초입부입니다만 1기에서 3기까지를 개관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강의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 가장 오래된 신도시인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삼본, 중동, 평촌 이 신도시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또 어떤 성장을 가졌는가 그래서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네 번째 항목에서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핫한 주제인 이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안목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도시란 무엇일까? 네,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제가 신도시인데요. 어, 도시는 원래 뚝딱하고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뭐 이 측면이 막 강조되다가 후퇴하기도 하고 막 이런 밀항을 썰물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자연스러운 오늘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신도시는 미리 계획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위적이고 또 실패다. 신도시 모든 신도시는 실패다라는 말이 막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도시의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새로운 또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직전인데 말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실체를 살펴보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신도시 계획은 1960년대 이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960년대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고도 경제 성장이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 시대부터 지역개발 차원에서 배후 도시로 계획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졌고요.
또 60년대 이후 서울 도심 기능이 서울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자.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좀 분산하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이후였습니다. 자, 70년대 들어서는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정말 필요하게 되게 됐죠. 경제 성장이 한 10년 더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인구를 분산시킬 신도시를 건설하자. 이런 목적으로 안산, 반월, 반월이 안산시에 있죠. 그리고 과천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70년대까지 만들어진 신도시에 비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크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기 신도시 88년 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설 그 즈음에 말이죠. 엄청난 주택 급등, 주택 가격의 급등이 일어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어서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사회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어떤 그 배경하에서 일기 신도시가 5년 안에 정말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 한번 보시죠. 지도에서 보면 하늘색이죠. 성남 분당 그리고 안양시 평촌, 군포시 3번, 고양시 일산, 그리고 인천시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이죠. 그래서 30만 호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3년, 2000년대 이래 들어서 또 주택 급등이 일어나면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노무현 정권 시대이죠. 2기 신도시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녹색으로 그려진 2기 신도시 10개의 신도시가 바로 이 수도권에 만들어졌습니다. 동탄, 수원 광교, 인천 계양,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인천 검단, 김포, 한강 등 말이죠. 네, 2기 신도시는 그렇게 1기 신도시만큼 완벽하게 구현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미루어졌던 분양들 이런 것들이 근자에 완료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2018년서부터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획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급속하게 더 이렇게 촉진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 21년도에 또 주택 가격에 천정부지를 치솟는 그 급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것 속에서 3기 신도시가 지금 계획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는 1기 신도시가 어떤 미진하면 부족한 대로 미진한 것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대로 탄생을 했고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자기 발전을 해갔는지 그리고 남겨진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오래된 그 신도시를 살펴보면서 2기 신도시의 미래 또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우리는 지혜롭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신의 도시, 자신이 살고 있는 근거지는 어디로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의 힌트, 그러한 통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서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는 말이죠. 1987년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6공화국 직후 말이에요. 주택건설 200만 호 개발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그 이유는 주택이 너무 급등한 나머지 뭐 그것이 전사의 문제가 됐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오늘날의 현재는 250만 호를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데 말이죠. 당시에 주택 건설 200만 호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택을 지을 곳을 서울을 찾아보니까 뭐 목동이니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5개의 그 당시는 굉장히 개발 제한 구역 밖에 있는 어떤 값싼 토지였죠.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서 뭐 이렇게 좋은 주거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값싼 토지에 눈을 돌려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발표하고 여기에 5개의 일산, 고양시 일산, 인천시 중동, 군포시 삼본, 그리고 안양시 평촌, 성남시 분당 이렇게 5개 신도시가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에 50만 호 정도, 그 다음에 이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에 30만 호, 막 이것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5개 신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km 사이에 입지한 소위 주택도시로서 베드타운이다 이런 말을 하죠. 잠자고 출근, 서울로 출근하는 그런 도시로서 신도시 건설이 서둘러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200만 채가 계획되고 입지 선정, 초기 입주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5년에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뚝딱 어쨌든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신도시의 호수는 그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30만 호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00만 명. 거기 인구도 밑에 땅 3개에 있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39만 명. 그리고 일산은 27만 명, 평촌 16만 명, 삼본 17만 명, 중동 16만 명. 그리고 신도시의 전체 호수는 30만 호. 분당이 거의 10만 호에 가깝죠. 가장 큰 신도시였습니다. 9만 7,500채. 그 다음에 일산이 6만 9천 호. 평촌이 4만. 그리고 삼본이 4만. 중동이 4만. 막 이렇게 해서 30만 호. 그리고 인구는 100만을 수용하는 분당이 40만 명. 일산이 27만 명. 평촌이 17만 명, 17만 명, 막 이러한 1기 신도시가 5년 만에 뚝딱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모래가 마르기도 전에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투입됐다는 등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교통이 되네 안 되네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기 신도시는 어쨌든 만들어졌습니다. 개간이니까 말이죠. 이 정도로 1기 신도시를 하고요. 자, 1기 신도시는 성과가 꽤 있었죠.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고 뭐 주택의 보급률도 높이 오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성과를 바로 얻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신도시 개간이니까 그러면 2기 신도시는 언제였느냐?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2기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2기 신도시가 합해서는 12개입니다. 근데 충청도에 있는 2개를 빼면 수도권, 이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10개의 신도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는데요. 한번 보시죠. 화성 동탄, 지금 삼성이 들어가 있는 가장 남쪽에 이 동탄에 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의 판교 신도시 찾으셨습니까? 지도에서 판교 신도시, 분당 바로 옆에 있죠. 그러면 판교와 분당은 같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 북쪽에 파주 운정, 그리고 수원의 광교, 수원 광교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김포 한강,
송파 위례, 양주 옥정, 화성의 동탄 투,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이렇게 10개의 지역이 설정되고 이것은 사실 일기 신도시만큼 이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미분양의 무덤이다. 뭐 이럴 정도의 분양도 그 판교라고 하든지 일부만 빼놓고는 순조롭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축소되기도 하고 하지만 현재 급등한 주택가격의 급등 속에서 이것은 절찬리에 전부 해소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기 신도시는요. 1기 신도시의 단점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 1기 신도시는 충분한 녹지율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또 도시라고 한다면 베드타운, 잠만 자는 도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자족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신도시별 아주 특화를 시켜서 뭔가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교통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지역도 적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로 쏠리는 주거 수요를 1기 신도시만큼은 분산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2기 신도시 역시도 그 미분양치로 남았던 것들이 전부 해소되어지는 현재의 주택 폭등 이런 것 속에서 그게 현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기 신도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성공한 그런 도시로서는 성남의 판교를 듭니다. 이 판교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꼭 지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지도를 보면서 상상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거와 다르거든요. 판교는 분당 옆에 있고 판교 분당과 또 강남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손쉬운 접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교에 29,300호가 만들어졌는데요. 2기 신도시 때요. 이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다라는 얘기를 하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설정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이런 특화된 지식산업 체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젊은이들이 판교에 들어오게 되고 서울의 인구 수요를 훌륭하게 분산했을 뿐만이 아니라 테크노밸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화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말이죠. 정보기술, 문화 콘텐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 업종을 수용함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판교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기 신도시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는요. 원래는 2018년서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3기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진 것은 20년, 21년 아주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도저히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 진단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서면서 3기 신도시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지금 손볼 곳이 많으니까 미리 사전 청약을 해서 늦게지만은 확실한 나의 주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미친 듯이 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막아보자 라고 할 정도의 막 그런 신도시로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보시죠. 3기 신도시 6개 지구인데요. 과천지구, 하남교산, 인천계양,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래서 전부 6개의 3기 신도시의 호수를 보면 18만 호입니다. 그런데 1, 2, 3차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서울 경기의 소규모 중소규모
규모의 주택을 지을 것을 보완을 하면서 합치면 30만 호라고 하는 것이 이 신도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3기 신도시 말이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의 그 호수를 보면 남양주 왕숙이 6만 호, 굉장히 크죠. 삼봉과 평촌, 중동 여기보다 크고 분당보다는 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 창릉, 네, 여기도 평촌 그 정도 4만 가구였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3기 신도시가 계획되어지고 있다. 자, 3기 신도시 역시도 잘 진행하고 이왕 모든 재원이 집중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1기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해보죠. 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신도시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뭐 절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뭐 이런 상태에서 1기 신도시도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88년 9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노태우 6공화국이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3번, 중동, 평천, 분당, 일산 5개의 도시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면서 그 89년, 90년 시작이 그런데 거의 5, 6년 만에 1996년 12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도 급속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뭐 여러 부작용들 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죠. 뭐 모래가 마르기도 전에 워낙 원자재가 갑작스럽게 뭐 200만 호 하면서 필요하게 되니까 부실한 원자재가 사용되어지고 사실 그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그 아파트보다 이 신도시에서의 이 아파트가 조금은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하에 큰 무리 없이 만들어졌다. 이래서 이 신도시가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막 엄청난 하자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택 보급률에도 기여를 했고 주택 가격의 안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기 신도시가 그런대로 그 소기 성과를 이룬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의 그 정부에게도 말이죠. 뭔가 이렇게 급속하게 큰 하자 없이 일어나면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환상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할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5개의 신도시의 그 탄생과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산 신도시는요, 서울 도심과 영등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그 주택의 그런 주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산 신도시는 이 강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북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영등포 거기 지역이지 저 강남은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주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이것이 고양시의 지도인데요. 일산 서구가 있고 일산에 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 서구와 동구가 일산이라고 하는 그 신도시의 그 면적인 것입니다. 그 옆에 푸른색이 있는 덕양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양시의 기존의 도시였죠. 구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산은 가장 먼저 구도심과의 어떻게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큰 과제고, 이것을 갖고서 그 근처의 도시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융합해 나가면서 일산이 갖고 있는
그 신도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능성, 잠재력을 뽑아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베드타운. 그것도 중요하죠. 뭐 베드타운이라고 들어왔더니 모든 게 안 돼. 그래서 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 막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중산층이 뭐 다 떠나. 뭐 이렇게 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타임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안락한 주택 거주지로서의 효용성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잠만 자면 되냔 말이죠. 그 멀쩡한 그 넓은 땅에서 말이죠. 그 도시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족 기능들 그리고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산업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 도시와 버금가는 도시가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신도시의 어떤 큰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산 신도시는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이 주거 도시 개념, 그러니까 베드타운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1995년경부터는 자체적으로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말이죠. 행정, 문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 포함이 되지만은 따로 독자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네. 일산 신도시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5개 신도시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낮고 일산하면 전원적이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전원주택이 많은 그런 신도시입니다. 교통은요. 전철 3호선 그리고 수도권 전철 중에서 경의 중앙선이 그 지나가면서 파주라든지 이 북쪽과의 연결성, 도심과의 연결성, 막 이런 것들을 해결했죠. 그래서 일산이 굉장히 살기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판이 자자한데요. 자, 그러면은 일산은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성공했다. 안락한 주택의 거주지로서의 지속된 인기 뭐 이런 것은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자족적 기능 그래서 산업 구조에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지역인들을 고용을 창출해서 어떤 독자성을 가진 자족성, 스스로 족한 뭐 이런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말적인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전의 척도인데요. 일산은 그걸 이루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이 크지만 그렇다고 베드타운에 멈추어 있지 않았다. 이게 5개 신도시가 갖고 있는 발전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족 기능이 증가하면서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시에는 일산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면서 성장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특히 2021년도 4월 아주 최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200억이 그 투자되어지는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융복합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K-팝 콘텐츠를 비롯해서 방송, 영상, 웹툰, 출판 등 지식 재산 관련 산업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굉장히 그 일산으로서는 정말 그 발전의 호기를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번성 일로에 있는데 그것의 핵심 키워드를 그 예산을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그 조망도를 갖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지역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전부 다 자족적인 그런 산업도시로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도 베드타운에서 발전해서 자족을 향해서
지역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산과 고양시와 연계해서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운수 및 하수 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의 SOC 부분. SOC라는 것은 사회 간접 부분을 SOC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의료 보건과 관광 레저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와서 일사는 이러한 특화된 산업을 향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그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분당인데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분당을 보면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판교와 분당은 성남시라고 하는 동일한 시에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당은 판교와 보완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참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성남은 이 강남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산하는, 인구를 분산하는 뭐 그런 베드타운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뭐 그런 지역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신도시죠. 인구가 39만 명. 그리고 총 주택수는 거의 10만 가구란 말이죠. 이것은 근자에 세워진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신도시가 분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은 정말 쾌적하고 뭐 서울이 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신도시를 만들었던 것이 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신도시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호하게 되느냐? 학교 좋죠. 교통이 너무도 좋죠.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모든 게 다 불편했던 것이 서울 못지않은 오히려 더 특화된 것을 가지면서 발전했기 때문인데 그 다 5개 신도시 중에서 그 대표 주자가 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도 말이죠. 사실 이게 분당이라고 하는 게 지하철로 뭐 금방 뚝딱하고 가기에는 너무 멀었죠. 항상 그 광역 좌석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로 타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 분당을 주로 그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갖고 당국대가 있어서 당국대 많이 제가 갔었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신분당선이 또 나오고요. 수도권 전철, 경강선, 임해역이 지나가면서 이 그 교통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녹지는 탄전편, 분당 중앙공원, 그리고 율동 자연공원, 뭐 5개 신도시가 저마다의 특색에 맞게 녹지를 이렇게 구성했던 것이죠. 그 사진은 분당 중앙공원의 참 아름다운 그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대학병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그 도시하면은 큰 병원에 내가 크게 병이 났을 때 손쉽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서울하고도 가까운데 분당 안에 서울대 병원이 있다. 이게 굉장한 호재였다. 그래서 분당은 이런 베드타운으로서 충분히 성장을 해갔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타운으로서는 충분한 성장 그리고 매력적인 이런 주거지였다라고 한다면 그 특화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산업을 분당은 창출할 수 있었느냐? 네, 어느 정도 창출했다. 이게 그 성과이죠. 특히 2기 신도시 판교와의 융합을 통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다.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이 판교 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습니까? 막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엄청난 그 화려한 그 건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되어지면서 정보기술 등 1,176개의 첨단 업종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고요. 2019년 올린 매출을 보면은
107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이고 전년도보다 올랐다라는 거 22.24%, 뭐 굉장히 성장세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무하는 노동자 수가 6만 4천 명, 주요 연령대가 20에서 30대입니다.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의 직업 전선이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이 엄청나게 그 분당을 젊은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5개 신도시가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의 도시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분당과 평촌은 굉장히 젊은 도시다.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빼고라도 건설업과 정보 서비스 및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산업의 전문화와 성장 잠재력을 성남시는 갖는 것으로 분당의 신도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원래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베드타운이었는데 거기에서 특화된 산업구조, 경제적 자족 기능이 증가하면서 뭐 자족을 이루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뭐 그게 남겨진 문제가 되겠죠. 더 큰 자족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게 남겨진 문제가 될 텐데요. 경제적 자족 기능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산과 분당 전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자, 그럼 고양시와 성남시 공통의 것은 무엇이냐? 뭐 인구가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하고 있으니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창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요. 또 고양시, 일산이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 분당이 소속되어져 있는 성남시, 뭐 이것은 숙박 및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뭐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고령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지역 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의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다. 뭐 이것은 고양시, 성남시, 일산과 분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도시, 중동, 평촌, 3번에도 해당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출산이 저되고 학력 인구가 감소되면서 교육 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한 그 학교가 비는 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 건물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도 일산과 분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신도시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산과 분당에 대해서 베드타운에서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구조, 그런 어떤 자족화된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와 비슷하게 세 개의 도시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산과 분당이 가장 우수하게 가고 있고 그 나머지도 비슷하게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네, 신도시 일개 성장 3번을 보죠. 3번은 이 공공지역이 많고요. 굉장히 소형 임대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4만 가구, 4만 호수를 지었던 데가 이 3번이죠. 그래서 소형 임대부터 민간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형을 공급해서 인구 계층이 정상 분포를 좀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층적으로 말이죠. 막 부자만 살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또 고령만 살고 이게 어울려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이루도록 워낙 고안을 했던 것이고요. 신도시 1기의 도시계획은 참 잘 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분지형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형에 순응하면서 도시를 계획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 환경을 중첩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택하면서 밀도 및 고배분 그 도심에서 외곽부로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해서 지역의 그 지형에 순응하는 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고자 했다. 그래서 잘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형에 순응해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십시오. 군포시에 3번이 있습니다. 그럼 군포시 구시가지와 3번이 연계해서 발전을 뭐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군포 3번 그 아래에 보면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산시와 또 더불어서 군포가 특화된 산업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자족적인 도시가 되겠죠. 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일산과 분당에서 보여준 것만큼 자족형 막 이런 도시로서의 발전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안락한 그 베드타운으로서의 입지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좀 과장이네요. 네, 참 살기 좋다. 교통도 좋고 학교도 좋고 이런 얘기를 5개 신도시는 전부 듣고 있는 것이죠. 네, 3번도 그렇고 말이죠. 네. 자, 이제 3번과 더불어 중동이요. 네, 중동은 그 지도를 보십시오. 중동 옆은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과의 이제 연계 이런 것에 의해서 특화된 산업 뭐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요. 중동 신도시는 말이죠. 처음 개발되어졌을 적에는 이거는 경제성이 높다. 막 이런 판단이 있어서 상업 용지가 굉장히 넓게 사실 과다하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용지가 미분양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재는 대부분 상업지가 개발되어져 있는 그리고 베드타운으로서의 그 위치가 아주 견고한 이런 것이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번이 이렇게 산을 라는 지형에 있다고 한다면 중동은 그냥 평지죠. 예. 그래서 그 도로를 이렇게 넓은 평지 위에 공원, 녹지 등 도시 공간 시설을 어떤 산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그냥 넣었기 때문에 쾌적성이 5개 신도시 중에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구 밀도가 신도시 5개 중에서 가장 높아서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 인공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부천중앙공원 그 녹지 조성을 한번 보십시오. 봄으로써 중동 역시도 알차게 성장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평촌인데요. 평촌 신도시는 북쪽 관악산과 몰악산 그 산악지대 사이에 펼쳐진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평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야에 이제 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평촌 신도시의 범위는 안양시에 소속이 되어지고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 전체를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촌 신도시의 인구는 안양시 전체 인구의 57.2%, 또 가구 수는 55.7%, 굉장히 안양시의 어떤 절반 이상을 이 평촌 신도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양시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는 수도권 공업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업 도시임에 비해서 서비스 시설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런 어떤 결함을 평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안양시의 결함을 보충해줘서 평촌 신도시의 건설로 안양시는 호재를 만나서 지역 균형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안양시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평촌이 발전했다. 상권은요,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촌에서 서울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2012년에 롯데백화점이 오픈이 되었고, 롯데 백화점의 이 평촌 지점은 수도권에서도
뭐 손에 꼽는 매출을 자랑하고 있죠. 또 뉴코아 아울렛, NC백화점 등 경기 남부의 최대 상권으로 도약을 했고, 또 2014년도에는 말이죠.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구도시인 안양시에 안양 벤처밸리라고 하는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와 쌍을 이루면서 평촌 신도시의 스마트 스퀘어, 그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 뭐 이런 것처럼, 그거와 비교해서는 뭐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이러한 성장의 어떤 그 신호탄을 쓰고 안양시와 더불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공업 계열 중견기업들의 본사 혹은 연구센터들이 들어서면서 평촌의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자족적 기능, 막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 막 이렇게 평촌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5개 신도시를 하나하나 해봤는데 그 성과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모든 신도시는 실패다. 뭐 이런 말들을 학자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또 도시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뚝딱 인공적으로 건설되어지면 얼마나 부실공사, 난개발, 그냥 뭐 자연이고 뭐고 전부 다 없애는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신도시는 실패다 이런 말이 나왔고 정말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도시는 주택의 급등에 의한 그것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가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완성된 신도시 건설을 따질 적에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단 말이죠. 신도시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큰 하자가 없다. 물론 하자가 꽤 많이 생겼죠. 이런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치밀한 사업 계획과 추진력, 추진력 하면 한국 따라갈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업 진행 속도, 여기에서 굉장히 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철도,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 등의 도시 인프라와 많은 주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 노하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신도시의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높은 녹지율, 정비된 도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공간으로 받아들여졌고, 주거 공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죠. 어차피 이게 필요한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구현했다. 이런 면에서 개발의 주요 모델이 되었고요. 아마 이것은 성공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급속하게 30만 호가 신도시에 이렇게 건설되고 나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죠. 막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각인, 이것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지금 있죠. 경기 활성화에도 뭐 주택이 그렇게 막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면 사람이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경기 활성화, 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배드타운이라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못 견디겠다 하면서 떠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 슬럼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또 그렇게 된다고 막 예견하고 다니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공했다. 배드타운이라는 관점에서 성공을 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방향에까지 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당이 판교와 상호 시너지를 이루면서 지식 기반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의 양호한 주거지로서 정말 이거는 슬럼가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여기가 교통도 좋고 뭣도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또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신도시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럼 신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분당은 사실 이 많은 교통에 재원이 투자되고 이것은 분당에서 살고 있는 30만, 5개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100만 명의 내는 세금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의 세금으로서 그 세금이 그 수도권에 집중 투하가 되고 그 혜택을 5개 신도시가 받은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물론 내가 힘들여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샀고 어려움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준 혜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분당은 그 많은 집중된 재원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 더 그 기반을 더욱더 확대해서 판교와 연계해서 도시 기능이 향상이 돼서 더 큰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을 해서 정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 도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서울에서도 여기로 이사를 가는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분당의 어떤 미래를 그래서 판교 1, 판교 2 등과 연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또 많은 인구가 삶으로써 주어지는 음식점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나갈까? 또 분당, 일산 등 다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고령화의 서비스업 같은 것이 또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나갈까? 이러한 것을 미래에 남겨두고 있단 말이죠. 네, 일산은 분당에 비해서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네, 일산하고 중동이 최고 많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아져가는 추세예요. 왜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로의 발전의 필요성이 일산에 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고령만이 산다. 이러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어울려 살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 거죠.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해서 도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균형점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의 그 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테크노밸리가 한류의 심장부가 돼서 그걸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많은 교류와 더불어서 일산에 있는 이 한류의 테크노밸리가 거점이 되어지는 그런 자족성 있는 도시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미래를 생각을 해봅니다. 3번도 말이죠. 역시 인근 군포 구시가지와 또 그 남쪽에는 또 안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3번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일산, 평촌 그리고 분당에 비해서 어떤 산업 구조에 특화하는 성공해내지 못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력적인 주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3번의 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촌도 마찬가지죠. 평촌은 또 안양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함께 기능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 기능 향상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촌 스마트 스퀘어 이거 지금 가보면 판교에 그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만 이걸 정말 알차게 꾸며서 새로운 도시에
를 견인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중동도 인천시와의 기능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걸 모색을 해야 되고요. 중동 역시도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아지면서 고령 친화의 도시로 발전할 필요가 있고, 고령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지만, 역시 고령의 도시가 아닌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모색점,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들 전부 5개 신도시는 양호한 수도권 주거지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하는 거, 벌써 30년이 돼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얘기가 어떤 식으로 전 한국의 발전과 이렇게 그 충돌하지 않는 건강한 방향으로 미래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미래를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또 하나의 제안은 스마트 도시로 한번 바꿔보면은 훨씬 더 역시 이 5개 신도시가 무슨 자족 기능으로 지향을 하고 발전을 했지만 충분한 자족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역 경제가 막 성장하는 조금 정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면 어려움을,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열쇠, 이러한 것을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이면 어떨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똑똑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기존의 가로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꺼져 있네. 그럼 민원을 넣어서 처리하면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로 만든다면은 저절로 통행량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어서 가로등에 고장이 나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비단 가로등 뿐이겠습니까? 여기 신도시의 시민들은 이 컴퓨터에 해당하는 이 핸드폰으로 그 모든 정보를 알고 내가 또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 1호의 과감한 어떤 도전, 그런 길을 넣는다면 일기 신도시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도시의 탄생, 주택의 급등, 이런 것으로 가져왔던 일기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미래로의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주택이 막 급등했는데 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신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생활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자연스러워야 되지, 짧은 기간 안에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면 난개발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해결을 한 측면이 있다. 일기 신도시가. 그것은 치밀한 사업계 추진력, 놀라운 사업 진행 속도, 이러한 것이 그 주택 정책 측면에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이런 매력적인 그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거 말이죠. 게다가 베드타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자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우린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전히 자족 기능 도시로서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번이면 3번, 평촌이면 평촌, 그 안에서
산업을 창출해서 또 고용도 거기서 창출하는, 단순히 그 교통에 의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시 그 자체가 고용을 창출하는 자족기능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길이 멀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도시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죠. 주택 상품의 구매자가 주택을 사고 집 한 채 마련했다. 물론 그런 기쁨이 크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뭐 그것을 제가 틀리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내가 이게 몇 억짜리 집이야, 얼마에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 내가 전세를 어떻게 살고 있어, 또 1년 뒤에 혹시 떠날지도 몰라.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6개월이면 6개월을 사는 공간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사는 공간은 이거는 얼마짜리 집이야. 또 물론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내 삶의 공동체의 어떤 삶의 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터전, 그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오래된 지역 문화 환경이 있습니다. 분당은 분당대로 뭐 우리 5,000년 역사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남겨진 그런 지역 문화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알리고 또 자연을 막 훼손을 하면서 뭐 물류 뭐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시민들, 그런 사회 운동이 그 신도시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도시는 내가 주택 상품을 사서 그냥 사는 이 방 한두 개짜리, 네 개짜리 이런 공간이 아니라 나의 삶이 묻어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뭐 아무리 잘 사는 뭐 분당 동네라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그 늙은 할머니들이 왜 장수를 하십니까? 잔치가 있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서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집에 오고 자연스럽게 나와 소통하고 막 이것이 행복인 것인데 과연 도시의 이 신도시 공간에서 그것을 우리는 구현할 수 없는 것인가? 막 이런 것을 한번 물으면서 3번의 신도시에 보면은 수리산 자연학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수리산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걸 보존하고 그것을 또 그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알리고 막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시민단체가 있고요. 또 3번에 있는 군포시민신문,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뭐 비단 이 3번뿐이 있겠습니까? 5개 신도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잡아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가 6개월 살던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나의 삶이 묻어 있는 그 지역 문화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래서 실패의 최소화, 신도시는 다 실패한 도시다라는 말이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자연형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드는 뭐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도 막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의 기회와 공정하게 서로가 어울려지는 노령과 젊은이들이 어울려지는 3기 신도시의 명품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묻어가 있는 근거지 신도시의 성장과 탄생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경기도 신도시의 성장과 탄생과 성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